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 이후 일본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베노믹스의 기본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자민당 내 권력구도 변화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일본 경제의 미래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두 분의 일본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특임교수,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경제정책 어떻게 바뀔지 들어봅니다. 아베노믹스, 과연 얼마나 달라질 건지.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베노믹스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본에서 평가가 어떤지 이지평 교수님, 네. 좀 설명 좀 부탁할까요? 네, 소위 세 가지 화살. 세 가지 화살. 라고 하는데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가감한 대폭적인 금리 완화, 금융 완화. 양적 질적 금리 완화. 예. 이렇게 해서 뭐 기본은 대량으로 자금을 반출하는 그 일본은행 지폐와 디지털로 된 일본은행 지폐를 반출하면서 통화량으로 늘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중간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포함됐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화살.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은 기본적인 재정 정책. 뭐 초기에는 공공 투자를 중심으로 한 재정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예. 이제 사회 보장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재정을 많이 쓴다. 뭐 일억총 활약 사회라고 해가지고 예. 여성 고령자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정책이 강화됐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성장 전략이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성장 전략. 네네. 내년 성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의 매년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 네. 기본은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든다든지 엔조라든지 예. 아니면은 법인세를 인하한다든지 FTA를 확대한다든지 예.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세 가지 화살이네요. 네. 자, 세 가지 화살, 통화 완화,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그게 엔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뭐 근본적으로는 EEE라고도 하는데 EEE 그게 뭐예요? 2% 물가를 노리고 예. 2% 성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번원 통화를 2배로 늘린다. 초기에는 50조 엔, 예. 이후에는 80조 엔으로 늘어났습니다만, 뭐 초기에는 EEE라고도 2% 소비자 물가, 2% 성장을 위해서 본원 통화를 2배로 늘린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세 가지 화살을 아베노믹스가 쏘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요시카타 연구원님, 그러면 그런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내에서 뭐 전체적인 평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아니면 뭐 좀 부진하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아베노믹스라는 말이 예. 완전히 그 국민의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됐고 그리고 그때적으로도 굉장히 좀 홍보가 잘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굉장히 좀 짧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아베 정권은 그러니까 8년이나 그러니까 2차 아베 정권이 그 사상 그 재장 그 정권을 하고 그 정권이 내세우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긴 기간 동안 그 이끌었다라는 면에서 그 아베노믹스라는 거는 그 전에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 안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예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아베노믹스라는 그 새로운 좀 구호 때문에 많은 좀 기대심이 좀 생겼죠. 근데 경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부터 뭔가 경제가 좀 달라지는 거야. 드디어 우리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좀 작용돼가지고 그리고 뭐 주가가 오르고 뭐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은 그것 때문에 그 돈을 본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 뭐 자금의 그 유동성 같은 걸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 같은 데는 유리하게 작용됐고. 그리고 또 엔저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스틸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이득을 봤죠. 근데 한편 그 아베가 처음 그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 부양을 하면서 돈이 집중되는 그 부가 축적되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 돈의 여유가 생기면 그게 흘러내려서 그래서 뭐 가난한 층, 계층에도 그 이득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 낙수 효과, 뭐 트리클 다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양극화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다르지 않겠지만 경제만 좋아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그 바르은 그런 그 잔내상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낙수 효과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낙수 효과는 없었다. 그러면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됐다. 일본에서도 빈부격차, 양극화가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일본도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만 상승했고 월급 수준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그 서민들은 이득을 못 봤다. 막 이런 좀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가 갈려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평 교수님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베노믹스 지난 아까 긴 1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뭐 어느 정도 일본 경제를 좀 활력을 넘치게 했다? 아니면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해요? 처음에 목표 2% 성장, 2% 물가라고 할 때 달성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뭐 성장률은 이제 눈에 띄게 회복을 못했고, 다만 이제 디플레가 아닌 상황은 됐다. 그러니까 2로 이야기했는데 1% 성장, 1% 성장, 1% 물가, 1% 물가가 됐다. 이렇게는 평가해서 뭐 초기에는 절반의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낙수 효과가 없었다. 낙수 효과. 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서민층의 경제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 고용 확대했는데 임금이 늘어나지 않는, 고용은 늘었는데 임금이 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여성이라든지 고령자가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마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전체적인 평균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뭐 구조조정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이 했기 때문에 기업에 의해서 법인세도 인하하고 FTA도 하고 했는데 일본 기업의 투자가 미진했고, 일본 기업들이 수익은 늘어났는데 내부 유보가 확대되고 그것으로 이제 M&A 해외 투자에 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일본이 인력 투자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게 일본식 경영의 장점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어났지만은 인재에 대한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시다 내각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뭐 작년부터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베노믹스란 접근 차이를 두면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지향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마침 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들어서면서 아베노믹스를 과연 유지할 것인가, 그러면서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자본주의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러면 아베노믹스가 뭐가 좀 다른 겁니까? 결국 뭐 같은 겁니까? 어떤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게? 일단 그 전체적인 배경을 봤을 때 그 기시다라는 그 정치인은 그 아베하고는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민당 내에서도 파벌이라는 게 있는데 파벌이 달라요. 예. 그 아베는 당연히 좀 우파 쪽에 속하는 그 정치인이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는 약간 중도 혹은 약간 좌파라고 불리는 고치카이라는 그 파벌에 그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 기시다예요. 고치카이.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는 그 집권하면서 처음 한 얘기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것이었고 자본주의. 뭐가 새롭냐? 뭐가 하면은 새로운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낙수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너무나 아까 분배라는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임금도 좀 많이 올리고. 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러니까 방향을 달리 할 것이다라는 것이 작년 10월달에 그 출범하면서 기시다가 한 얘기였어요. 예. 그런데 기시다 정권이라는 거는 출범 직후에 비교적으로 좀 낮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지지율이 낮았다. 네. 출범 직후에. 네,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정권이라는 게 좀 출범할 때는 좀 기대가 좀 있어가지고 좀 높게 나왔다가 좀 소소히 좀 그 하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기시다의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 낮게 시작했다가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꽤나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현재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근데 보면은 그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그런 그 호는 나왔지만 특별히 아베노믹스하고 크게 방향을 바꿨나 하는 게 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차별화가 아직은 안 보인다. 네. 근데 오히려 자 국민들이 그러면 왜 지지율이 높았는지 보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제대로 뭔가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좀 불안감이 좀 있었다가 오히려 아베 정권의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좀 개선하는 걸 보면서 안심된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안 바뀌었고, 근데 생각보다 안 바뀐 게 오히려 기시다 지지율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뭐 낮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일본 내의 지지 인기가 굉장한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를 크게 바뀌지 않은 기시다에 대해서 뭔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설프게 뭔가 뭐 하는 것보다는 뭐 낫다. 이제 약간 좀 소극적인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아베노믹스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교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한 엔화 가치를 싸게 만드는 그거는 지금 전혀 바뀌는 게 아니죠.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과거 엔저 유도. 이제 그 일본 은행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이제 아베노믹스의 공동 참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쿠로다 은행 총재가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 아직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예요?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베노믹스의 근간이 됐던 금융 완화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상황에 있고 다만 이제 쿠로다 총재도 조금씩 말을 바꾸는 처음에는 엔조가 일본 경제에 유리하다 하다가 뭐 기시다 내각에서 조금 비판도 있었고 그런 압력 때문에 도 있고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 부담이 되니까 지금과 같은 엔조는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랬어요? 급격한 엔조는 문제다. 급격한 엔조는 문제다. 그런 식으로 코멘트가 바뀌었는데 근데 기시다 내각에서 조금 일본의 압력을 가하려고 하면은 근데 아베가 좀 약간의 비판을 해서 아베 전 총리가 그런 부분이 아베가 이제 없어지면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일부에서는 엔고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있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이라는 게 뭐 쉽게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 다만 이제 엔조가 가속화될 때는 기시다 내각에서 조금 더
엔저가 문제가 아닌가. 정책에 대한 스트레스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각오라면 아베가 좀 견제를 했던 부분이 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아베 정권이 선호했던 경제 합박 네. 그러니까 무조건 금융을 완화하면은 완화하는 이제 물가가 오른다. 라는 이제 마네타리스트에 가까운 리플레이션 합파가 크로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지만은 크로다가 교체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할 때 이제 기시다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금융 정책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일본계 금융기관이나 연구기관들도 내년에 갈수록 엔저 예상 범위가 조금 완화되는 엔화가 더 싸지지 않을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7월에서 9월 아니면은 10월 정도가 엔저의 피크로 보고 7월에서 9월이나 10월 정도 내년에 아니 금년에 올해 피크로 보고 서서히 엔고가 되는 될 것을 거다.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구로다 지금 일본행 총재가 내년 4월 임기인데 아베 전 총리가 살아 있었더라면 구로다가 물러나더라도 본인의 성향인 초완화 정책인 사람을 밀 수 있었는데 이제 아베 총리가 사망하니까 기시다 총리가 볼 때는 그렇게 굳이 초완화적인 통합 팽창주의자를 다 후임적으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조금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신데 지금 엔화 가치가 뭐 달러당 135엔에서 137엔 정도라면서요. 네. 이거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인데 네. 이게 그러면 일본 경제에 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말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참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정말 이거는 좀 예상치 못한 정도의 그 엔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영향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 분명히 그 수입하는 데 있어서는 그 원재료 같은 것이 굉장히 비싸지고 그리고 뭐 서민 생활 수준에서 생각하면은 뭐 식비 같은 것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엔저 자체가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동화의 가치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또 그러니까 무역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산 그 수지 같은 면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흑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그러니까 크로다 하루히코 그 일본의 총재는 내년 4월에 물러날 때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완화 정책을 그러니까 유지한다는 그 그대로 갈 입장을 거다. 그 견제하고 있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아베 사실상 그 정부하고 일본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로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베노믹스의 집행자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베가 그러니까 없어졌다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화가 135엔에서 137엔 달러당 한 10월 정도쯤이 피크일까라고 본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엔화 환율 좀 더 아직은 더 조금은 더 올라갈 거로 지금 보는 분들이 많은가 보죠? 뭐 아무래도 지금 140엔까지 140엔. 리스크는 많이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지금의 엔저 수준은 비정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초기에 둔화가 된다든지 금리가 생각보다는 인상되지 않고 시장 금리가 뭐 지난주에는 뭐 3%에서 2%대로 깨졌다가 다시 3%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금리의 동향에 따라서는 이제 엔화가 모멘텀이 바뀌면은 갑작스러운 엔저가 엔고로 바뀌지 않는 하는데 이제 미쓰비시 UFJ 은행 같은 경우를 보면은 6월 말 기준으로 7, 9월에 금년도 엔화가 레인지가 128엔에서 142엔 그리고 10월, 12월이 126엔에서 140엔 그러던 것이 내년 1, 3월 1분기에는
124에서 138. 아, 4, 6월은 내년에 예. 122에서 136. 서서히 엔고가 되는데 그러네요. 리스크로서는 140엔까지는 보는데 물론 평균으로는 140엔 안 가겠지만은 그렇죠. 140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예. 대부분의 전망치는 그래도 150엔은 없다. 아, 150엔까지는 안 갈 거다. 안 간다. 미국의 금리도 예.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상승세가 둔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물론 불확실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예.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문제인데 이번에 금년 가을에 에너지 대란이 뭐 일각에서 우려되는 것처럼 예. 오게 되면은 뭐 유가라든지 가스 가격이 추가적으로 터무니없게 상승한다면은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나 경상 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위험 요인은 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150에는 까지는 힘들지 않다.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7월이나 9월, 10월 정도의 정점 피크로 이제 가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전망들이 많은 편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통화 정책이 물가를 한 2% 정도로 올리겠다는 이제 일본 은행의 목표인데 여전히 일본이 물가가 낮았는데요. 최근에 조금 올라왔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뭐 디플레이션 극복이라는 것이 그 아베노믹스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뭐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뭐 나쁜 그 인플레 뭐 이런 식으로 나쁜 그 엔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일본 경제가 침체되다가 전혀 물가가 상승하지 않은 거는 뭐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지금 뭐 임금도 안 오르고 근데 그 에너지라든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엔조 때문에 그 물가가 상승해도 결국은 그냥 생활만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의미로 좋지가 않고, 그래서 이번에 그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2주 정도에 약간 그 기시다 내각도 그 엔조에 대한 그 여론의 압박을 좀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조금 그 지지율이 좀 하강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전산적인 의미의 그 물가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 금융 완화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물가 상승이 없었다가 이번에 오른 거는 근데 또 전혀 다른 원인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가격. 일본도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대부분의 에너지를 일본은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올랐는데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는다 그런 얘기네요. 자, 이 한일 관계로 조금 방향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이번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 지금 아주 답답한 교착 상태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뭐 준비를 나름 한국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 아베 전 총리의 이제 사망으로 그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일 관계 개선 노력 과연 어떻게 될지 이런 아베 전 총리의 이 사망이 한일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교수님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 한일 관계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일본 체계나 뭐 한국 체계를 비롯한 여러 대화에서 확인되고 있고, 일본 경제계 이야기는 뭐 일본 정부가 한일 교류를 막지 않았으면 한다. 일본 정부가? 네, 뭐 특별하게 뭐 단장 지원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한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한일 체계 차원에서는 아주 유리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의 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고 탈탄소화를 해야 되는데 뭐 수소 사회라든지 EV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산업을 바꿔야 되는 시점에 있고 석유화학이라든지 절간 자동차,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나 일본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 이런 산업이 탈탄소화되지 않으면은 이제 소멸을 할 수도 있는, 산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뭐 유럽은 유럽대로 예. 노력을 하고 협력을 하는데 한일 제조업에서 예.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음.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뭐 관계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그럼 있는. 일본 재계는 우리 한국 정부보다 일본 정치권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한일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거를?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뭐 분명하게 할 수는 아니고 이제 그 정치적인 압력이나 그런 경제 이외, 비즈니스 이외의 문제에서 한일 간에 굉장히 첨단 산업이라든지 예. 소재 산업을 비롯한 핵심적인 산업에서 한일 간에 예.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이 결국은 양국의 그렇죠. 국익에 맞지 않다. 국익에 맞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삶이 한일 네. 협력이 없으면은 더 나빠질 수가 있다. 이런 건데 이러한 부분을 약간 견시하는 게 이제 일본 자민당 내의 극우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자민당에는 외교 부회라는 게 있는데 외교 분회, 부회. 근데 거기서가 항상 이제 강경한 정책 건의를 하고 예. 그것이 일본 정부의 정책에 말도 안 되는 건의도 있을 수가 있는데 반영됐는데 그것을 이제 총괄을 했던 게 아베라고 보면은 아베 전 총리가 그 외교 부회를 예, 극우 외교 부회를 총괄했었다. 부회라기보다는 일본의 극우파의 극우의 어떤 세력의 중심점이었다고 하면은 아베 씨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지금 자민당 내의 파발 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조정되는 약간의 조정기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주력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체제가 좀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약간의 조정 기간. 예. 우리는 좀 빨리 우리 정부는 빨리 가려고 하는데 예. 일본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강제 취업 문제. 강제징. 예. 그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국내적인 합의가 있는가? 국내에서 합의가 잘 안 돼 있다. 우리 이제 제대로 이제 합의를 해서 네. 뭐 협상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너무 서둘러서 해다가 이제 뭐 서로 어긋나면은 예.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일본 내에 극우파의 뭐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 뭐 아베파가 분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조정 기간을 거쳐서 기시다가 확실하게 정권을 뭐 주도하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베파가 아베 수장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극우를 이제 중심이 그러면 아베파가 제일 크잖아요, 자민당 내에서. 네. 그럼 뭔가 분열이 좀 이루어지면서 그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뀔까요? 사실 그게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베파가 당내 그 최대 파벌인데, 예. 근데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강경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뭐 그런 파벌인데, 어쨌든 그 아베의 그 권력을 개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인다. 네.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벌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자미형 선거도 끝나고 그 기시다 정권은 앞으로 3년 정도는 큰 그 선거가 없고,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그 권력 그 도대가 굉장히 좀 탄탄한 상황인데, 근데 또 당내에서 그 기시다는 안 된다, 막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역사적으로 많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민당 역사 내에서. 근데 아베의 파벌의 영향은 지금 그러니까 누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시다 씨가 지금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뭐 장례식은 치렀지만 이제 보수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추도식이 있잖아요. 이 추도식에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절단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갈 텐데 뭔가 조금 그런 데서 조금 외교적인 변화가 좀 있을까요, 진전이? 아무래도 일본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일본 대사관에
조문으로 간다. 그렇죠. 이런 가려고 하니까. 갈 네. 것이다. 네. 라는 보도 그리고 사절단을 이제 직급을 올려서 예. 가는 데 대해서 일본에서 심도 있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일본인의 정서에도 금전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변화를 거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과연 아베노믹스 어떻게 바뀔지 두 분과 함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특임 교수 그리고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